저희 K-워터 수자원공사의 그 댐 건설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에서 어떤 모형 실험을 이용한 그 실험 기법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댐이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피해를 입을 거냐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 토목공학 그리고 흙을 다루는 지방공학 분야에서 보통 원심 모형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심 모형 실험을 활용한 댐 내진 성능 평가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말로 번역한 걸 보통 원심 모형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심 모형 실험 아니면 시험기 이런 것들을 영어로 하면 센트리퓨지라고 해요. 대략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센트리퓨지하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심 분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원심 분리기를 센트리퓨지라고 하고, 아니면은 전투기 조종사들, 아니면은 공군 파일럿, 우주인들, 로켓을 쏠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체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호흡 컨트롤하고 이제 심장 박동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엄청 극한 환경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회전하는 장비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고 호흡하고 심장이 펌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하는 장비인데, 이것도 센트리퓨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도 센트리퓨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너희가 미국 갈 때 입국 심사하면서 내가 센트리퓨지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핵 원료 있잖아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로 농도를 농축시키기 위해서 이걸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입자 사이에, 입자 간의 이제 질량 차이 때문에 이제 농축이 되는데, 그런 걸 농축할 때도 센트리퓨지라는 걸 씁니다. 회전을 시켜서. 이게 핵연료, 핵무기 원료 이런 것들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다 뭔가를 회전을 시켜서, 회전시킬 때 발생하는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토목 건설 이쪽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센트리퓨지가 대략 우리 쉽게 생각할 때는 중력 가속도의 5배, 10배, 100배, 200배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009년인가? TV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동영상을 하나 쓰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09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코미디언 이윤석 씨가 전투기 조종하는 애가 이제 중력 가속도의 6배 정도 되는 가속도를 체험하는 장면인데, 보통 사람들이 한 중력 가속도에 5배, 6배 정도 하면은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심장이 버티질 못해서 피가 안 들어서 기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 훈련이 잘 된 그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들이 중력 가속도 10배에서 최대 한 13? 이 정도까지도 버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극한 환경이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쓰느냐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소양강 댐이 한 100m가 넘거든요. 한 130m 가까이 되는데, 이 댐이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여기다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댐을 안전하게 짓고 서울 쪽에 물바다 되지 않게끔 그렇게 방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요즘 다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컴퓨터 안에다가 이제 그 구조물을 이제 모델링을 해놓고서 실제 지진이나 진동이 온다라든가, 아니면 폭약이 터져가지고 폭약에 의한 손상이 됐을 때 물이 어떻게 흐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댐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정만큼의 힘을 줬을 때 파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1이라는 양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압축되거나 변형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질적으로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성질을 알지 못하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체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재료로
그래서 어떤 특정 종류의 흙으로 댐을 지었을 때 이 댐은 지진이 났을 때 얼마만큼 손상이 발생할 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실험이 사실 가장 증명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20m, 130m 되는 댐이 폭발을 시켰을 때 이거 무너질 건지 안 무너질 건지를 실험을 직접 해볼 수가 없잖아요. 댐 하나 짓는데 뭐 거의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드는 구조물인데 여기다가 뭐 미사일 쏴가지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얘를 축소시켜서 작은 모형 실험을 하는 거예요. 100m 되는 댐을 1m 정도로 줄여가지고 작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원하는 그 구조물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00m 높이라 그러면은 이 댐을 지을 때 쌓는 흙 자체가 엄청난 무게잖아요. 그러면은 100m 깊이에 있는 흙에는 그 상부에 있는 힘이 다 작용을 해서 엄청나게 단단하게 뭉쳐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100분의 1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1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은 모래를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한 움큼 딱 쥐었을 때 손에 쥐면은 얘가 나름대로 단단하게 이렇게 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얘를 손을 놔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내리죠. 이게 뭐냐면은 흙이라는 게 입자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여기다가 강한 힘을 주게 되면 얘는 단단한 재료가 되고 힘을 안 주면은 그냥 흘러내리는 엄청나게 약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재료를 100m로 만들었을 때랑 1m로 만들었을 때 완전히 다른 재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이즈가 줄었다 하더라도 실제랑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센트리퓨지 원심 모형 실험이에요. 뭐냐면은 100분의 1로 줄어들면은 이 높이에서 여기에 걸리는 힘도 100분의 1이 되는데 이 높이가 100분의 1로 된 대신에 중력 가속도를 인위적으로 100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형에서 이렇게 작아졌다 하더라도 얘를 회전시키면서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가속도를 주면은 실제랑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록 1m라 하더라도 100m 안에 있는 모래랑 똑같은 상태의 재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이제 원심 모형 실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 2005년에 미국의 뉴올리언스라는 동네에서 거기가 운하가 이렇게 지나가는 도시예요. 거기가 카리브해 바로 위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도시가 해수면보다 이제 높이가 낮아요. 대신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도시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와서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올해도 홍수가 나서 뉴올리언스 지역이 다시 또 침수가 됐는데 이게 자주 침수됐는데 엔지니어들이 토목공학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이게 강물 수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제방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제방이 다 무너진 게 왜 그랬을까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늘상 하듯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흙을 떠와가지고 이렇게 실험실에서 제방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50분의 1 크기로 만든 다음에 이제 중력가속도 50배 되는 조건을 재현해서 원심 모형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수위도 조절해보고 실제 뭐 구간별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제방 단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원래 물이 그냥 밀면은 제방은 버티는데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좀 더 높은 수위에도 견디게 하려고 이 제방에다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흙은 가만히 있고 벽만 이렇게 힘을 받아서 무너지다 보니까 제방은 괜찮은데 이 밑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아래로 침투돼서 도시에 물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파괴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문제가 뭔지를 공학자들이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재건 사업을 할 때 기존의 방법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재건 사업으로 이렇게 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 2000년도에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쪽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는 그 다리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동네인데 이 지진이 나더라도 다리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적용한 어떤 신공법이 있었는데 그 공법이 타당한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실험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이런 토목공사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워터에 있는 실험 장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거의 세계에서 제일 큰 장비라고 보면 돼요. 회전축에서부터 얘가 회전하게 되면 이 바스켓이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서게 되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경이 8m 되는 대형 장비고요. 그래서 여기를 최대로 돌리게 되면은 중력 가속도의 150배까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한 150톤 정도 되는 무게인데 이게 150G면은 1초에 거의 3번 가까이 1초에 3바퀴 정도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장비 딱 작동할 때의 영상이고요. 이런 시험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활용했던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K-워터에서 2013년부터 필리핀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양강댐과 같은 그런 댐이 있어요. 그 마닐라 지역에 물도 공급하고 전기도 공급하는 그런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 이제 앙가댐이라고 있는데 이 댐의 그 시설 관리 그리고 전력 생산 이런 운영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댐을 운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되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댐 바로 옆에 그 지진이 날 수 있는 단층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뭐 포항이나 경주에서도 그 동네가 단층이 많이 지나가니까 지진 났을 때 피해가 많았잖아요. 보통 이제 강이나 이런 것들이 단층이 가장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단층을 따라서 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댐에는 단층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게 단층이 있어서 이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라서 댐이 안전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높이가 130m 되는 엄청 우리나라 소양강댐이랑 비슷한 정도의 규모 그런 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규모가 8.0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발생했던 지진이 역사적으로 2016년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5.8로 제일 컸거든요. 그거보다 에너지로 따지면 몇 배죠?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인데 그런 지진이 났을 때 댐이 안전할 것인지 그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외국의 엔지니어들이 보니까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댐이 한 1m 정도 흔들어가지고 이제 가라앉게 되면은 물이 넘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평가해 본 거는 최대로 한 8m 정도 가라앉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과하다. 근데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더 최신 기법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해봤고 아니다 우리 아예 현장에서 현장 조건들을 반영해가지고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실험 세팅했던 도면이고요. 이 박스에다가 댐 모양을 그 당시에 350분의 1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각종 센서를 다 설치했습니다. 뭐 진동도 계측을 하고 변이도 계측하고 이런 식으로 센서 쭉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세팅해서 저 안에 보면 이제 물도 담겨 있고요. 이렇게 실제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물론 작게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던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진을 바닥에서 흔들었을 때 댐 위쪽에서 흔들리는 것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진동을 50초 동안 줬어요. 근데 크기가 35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흔드는 시간도 35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로 시작하면 꽝 하고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고속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뭐 왜 물풍선 같은 거 터뜨릴 때 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흔들리는지 이런 것들 비디오로도 보고 각종 센서로도 이렇게 보는.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이제 바닥에서 흔들었을 때 위에서 진동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이런 증폭되는 현상들을 보고 그래서 실제 요 위에서는
현장이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변형이 생길 건지 그런 것들을 쭉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00mm에서 1m 정도? 근데 그 현장 상황에서 뭐 한 2, 3m 내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지진이 나더라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대신 이제 일부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만 대응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외국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여기에 보강 사업으로 수천억을 투입을 해서 댐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를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보강 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줄였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전문 분야이자 좀 어떤 특화된 그런 내용이고요. 네, 케어터 연구원의 물인프라 안전연구소에서 하는 업무들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대충 몇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댐과 관련된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는 이제 조직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확률 기반 아니면 재해가 났을 때 뭐 댐이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물리탐사 기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CT 찍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 몸 안에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목 시설물에도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 진동이 됐든 아니면 전기가 됐든 뭐 전파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물을 투과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는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비파괴 탐사 기법들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런 거에서 내부에 어떤 혹시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어떤 뭐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탐사하는 기술들 저희가 좀 연구를 해왔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지을 때마다 댐 현장에서 이제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안전성 검증이라든가 실제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도 뭐 국가 기준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댐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댐이 얼마만큼 특정 수준 이상 흔들리게 되면 약간 위험 신호를 저희가 줘야 되는데, 그런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왔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해왔던 분야들이고, 약간 좀 그래도 흥미가 있을 만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요즘 모든 게 다 환경 쪽이 이슈잖아요.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기후변화 이런 얘기들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1.5도 얘기하잖아요. 2050년까지 그 온도 상승 제어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그러기 위한 어떤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쓰레기 배출되는 것들을 얼마만큼 재사용을 할 거냐, 그리고 탄소가 발생하는 양들을 얼마나 줄일 거냐, 이런 것들이 국가 로드맵상에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건설 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에서 거의 40%가량이 건설공사에서 나온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멘트 많이 쓰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 모든 건물이 다 시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가 시멘트고, 시멘트를 가지고 건설 현장에다 배송하려면 대형 덤프트럭이 가야 되고, 메밀콘 차량이 가야 되고, 또 그 현장에서도 중장비가 운영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량이 약 40%가 건설 분야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댐을 짓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다 탄소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배출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것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선 저희가 좀 접근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생자원을 활용해서 건설 제재를 쓰는 거. 옷 사러 가시면 요즘 미국이나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환경보호 뭐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이 뭐 특정 의류 브랜드 같으면은 뭐 PT병 이런 거 재활용한 섬유를 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고 그런 걸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섬유를 만드는데, 건설 재료로도 이런 이제 토목 섬유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흙을 그냥 밟으면은 뭐 꺼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다가 이런 섬유를 같이 깔게 되면 훨씬 단단한 이제 구조물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좀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까 탄소 배출량이 약 8% 정도가 시멘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시멘트 대신에
좀 다른 재료를 쓰는데 요즘 특히 탄소 자원화 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특정 광물에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반응을 시키면 얘가 단단한 석회암 같은 그렇게 이제 결정으로 해가지고 단단한 재료가 돼요. 그걸 이제 시멘트를 안 쓰는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O2를 직접 이제 건설이나 아니면 뭐 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랑 CO2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건설 재료를 쓰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연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뭐 노후 때문에 보수에 사용한다든가 뭐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런 것도 꿈꿔볼 수가 있죠. 댐이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혐오시설이잖아요. 뭐 자연을 해치는 그런 건데 그런 댐 자체가 어떤 탄소, 이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이제 아이디어 수준에서 좀 먼 미래에 있긴 하지만 저희도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지금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흙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좀 활성화를 시키면 미생물이 이제 생산하는 부산물을 가지고 흙을 약간 보강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수구 구멍 같은 데 막 끈적하게 점액질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생물에 의한 바이오필름 같은 건데 그런 거를 흙 속에서 미생물이 생성하게끔 하면은 이제 뭐 쉽게 망가지는 그런 흙이 좀 단단한 벽돌같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천 제방에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건설 소재로 만드는 이제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좀 연구해가지고 적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주제 같았으면 좋겠는데